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저자 류시화. 펴낸곳 더 숲. 안녕하세요. 늘 햇빛과 함께하며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고픈 늘해랑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좋은 책과 인연이 되고 작가의 혼신이 담긴 글에 저의 심장이 반응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글이 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응원해주기도 하고 외롭지 말라며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죠. 나를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책. 저는 그런 책들을 접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듯 합니다. 밑줄을 긋고 노트에 옮겨 적는 의식에서 느껴지는 든든함. 마치 저의 마음에 평화로운 감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용기 가득 채워주는 듯한 책이 주는 무언의 기분 좋은 감정.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저축하면서 이제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저도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조금씩 다가가려 합니다. 누구도 아닌 제가 만든 단단한 껍데기를요. 어깨에 바위가 앉은 듯 힘겨운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갈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이 시간을 함께 해줄 책은 류시화 작가님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데 한참을 고민했어요. 서문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에서 작가님은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고 작가님 자신에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을 읽는 동안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며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자주 펼쳐보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특별한 책이며 첫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민 끝에 선택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에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에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르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솜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길이, 닐길이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중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들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에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 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우리는 다 같다. 공감과 연민.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 일이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파는 여인을 보았다. 이름난 관광지라서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혜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제야 보니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싸구려 장신구들 위로 번졌다. 놀라운 일은 김혜자 역시 그녀 옆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도 없이 여인의 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서로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방송작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배우 김혜자의 연기가 아니라
인간 김혜자의 자발적인 공감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었다. 공감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라고 감성지능 EQ의 저자 데니얼 골먼은 썼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은 뇌 속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에 대한 행동 실험에서도 자신이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의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는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했다. 먹이를 얻어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기를 거부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신이 괴로울 때는 잘 울지 않지만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더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뇌신경학자들은 최근에 발견한 거울 뉴런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이다. 즉,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는 나 자신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옆 사람이 웃거나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감정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며 심하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 공감은 행복에 직결된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돌처럼 무신경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은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감이다. 북적대는 관광객들과 노점상들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것도 놀라웠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 능력.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김혜자를 진정성 있는 배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를 보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함으로써 위로받고 강해진다. 헤어지면서 김혜자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쥐어주었다. 그 여인에게는 거금이었다. 여인은 놀라서 자기 손에 들린 돈과 김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여인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주었냐고 묻자 김혜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김혜자는 그 팔찌를 여행 내내 하고 다녔다. 그 무렵 김혜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녀의 고뇌와 절망은 대중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해 나갔다. 공감은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훗날 내가 네팔에서의 그 일을 이야기하자 김혜자는 말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안녕하세요. 늘 햇빛과 함께하며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고픈 늘해랑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좋은 책과 인연이 되고 작가의 혼신이 담긴 글에 저의 심장이 반응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글이 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응원해주기도 하고 외롭지 말라며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죠. 나를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책. 저는 그런 책들을 접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듯 합니다. 밑줄을 긋고 노트에 옮겨 적는 의식에서 느껴지는 든든함. 마치 저의 마음에 평화로운 감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용기 가득 채워주는 듯한 책이 주는 무언의 기분 좋은 감정.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저축하면서 이제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저도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조금씩 다가가려 합니다. 누구도 아닌 제가 만든 단단한 껍데기를요. 어깨에 바위가 앉은 듯 힘겨운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갈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이 시간을 함께 해줄 책은 리슈아 작가님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데 한참을 고민했어요. 서문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에서 작가님은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고 작가님 자신에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을 읽는 동안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며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자주 펼쳐보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특별한 책이며 첫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민 끝에 선택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에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르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손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길이, 닐길이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중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들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에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 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우리는 다 같다. 공감과 연민.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 일이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파는 여인을 보았다. 이름난 관광지라서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혜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제야 보니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싸구려 장신구들 위로 번졌다. 놀라운 일은 김혜자 역시 그녀 옆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도 없이 여인의 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서로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방송작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배우 김혜자의 연기가 아니라 인간 김혜자의 자발적인 공감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었다.
공감 능력은 생존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 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라고 감성지능 EQ의 저자 데니얼 골먼은 썼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은 뇌 속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에 대한 행동 실험에서도 자신이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의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는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했다. 먹이를 얻어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기를 거부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신이 괴로울 때는 잘 울지 않지만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더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뇌신경학자들은 최근에 발견한 거울 뉴런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이다. 즉,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는 나 자신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옆 사람이 웃거나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감정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며 심하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 공감은 행복에 직결된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돌처럼 무신경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은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감이다. 북적대는 관광객들과 노점상들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것도 놀라웠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 능력.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김혜자를 진정성 있는 배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를 보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함으로써 위로받고 강해진다. 헤어지면서 김혜자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쥐어주었다. 그 여인에게는 거금이었다. 여인은 놀라서 자기 손에 들린 돈과 김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여인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주었냐고 묻자 김혜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김혜자는 그 팔찌를 여행 내내 하고 다녔다. 그 무렵 김혜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녀의 고뇌와 절망은 대중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해 나갔다. 공감은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훗날 내가 네팔에서의 그 일을 이야기하자 김혜자는 말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